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12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얘네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데 하락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야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코스피에서 기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들은 실적과 좀 무관하게 움직일 때도 있고, 수급에 의해서 완전히 움직일 때도 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있는 그대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신문 기사 중에 쇼커버링 수혜주라는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이 기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보면 시황 먼저 할게요. 시황 먼저 하면, 시황은 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이 자리 부분은 아주 의미가 있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움직일 때는 요 등락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하락에서 상승으로 단기적인 건지 추세적인 건지 모르지만 일단 반등의 어떠한 신호는 주었고, 그 상황 안에서 이 라인을 밑으로 깨고 내려갔을 때는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박스권 안에 있을 때는 이 하루하루의 등락에 너무 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분산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보통 이렇게 많아질 때 해야 되는 것은 포지션을 완전 한다라기보다는 내 보유 종목들을 중에서 내 어떤 리스크 관리에 맞게끔 조율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흔히 말하는 물량을 축소한다든지, 혹은 수익이 난 종목들을 이익 실현을 한다든지, 혹은 신용이나 이런 남의 돈으로 하는 것들을 상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락하고 있던 모습에서 요 정도 올라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상승으로 가려면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저점이 계속 내려질 때를 하락이라고 하고,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상승으로 가려면. 근데 지금은 분명히 하락에서 반등은 주었는데 횡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요게 요로 가면 단기적으로나마 좀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다시 꺾여지는 것은 조정이라고 보는 것은 위험하고 하락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하자면 요 구간에서 그렇지만 분산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보면 현재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자꾸 돌파 못하고 좀 깨지는 모습도 일단 나오고요. 과거에 한 요 언저리 때는 11월 말 정도에 11월 말 근처 때 일목균형표로 보면 어떠한 변곡점의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하루 정도가 아마 빨랐던 걸로 기억하는데, 변곡점으로 보이는 곳에서 그래도 하루는 빨랐지만 반등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 반등으로 일단은 끝났고, 일목균형표로 본다면 요 언저리 때 또 한번 변곡이 나오는데요. 요 때가 12월 27일경 정도로 일단 나오거든요. 12월 27일경. 이때도 만약에 변곡이 있다면 그 변곡이 좋아지려면 이 안에서 좀 횡보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일목균형표에서 이 변곡을 보는 것의 이제 핵심은 과거에 물량들이 소화되는 기간, 그리고 최근에 어떤 가격 구간의 평균 단가가 위에 있다면, 현재 주가가 여기에 있다면 이것이 이제 매물대의 역할을 할 텐데, 시간이 지나서 평균 단가가 내려오면 이 구간에서부터는 이 위에 매물대가 사라지니까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으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로는 지수를 자주 좀 봅니다. 다른 종목보다는 지수는 꼭 일목균형표로 확인하긴 하는데요. 음, 일단은 11월 말경에 변곡점이 한 번 있었고 12월 말에 변곡점이 한 번 더 있을 건데, 앞으로 2주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때까지는 횡보장세로 일단은 횡보 혹은 약세 정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박스권 라인을 잘 지켜준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 전에라도 돌파해서 훨훨 날아서 다 뚫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그 대내외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래서 일단 지수는 이런 모습으로 좀 체크를 하고,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금 오늘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빠진 이유는 뭐 너무나 명쾌할 정도로 지수의 그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하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들이 우리가 흔히 대장주라고 얘기했던 과거의 종목들이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뭐 셀트리온,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인데요. 이쪽이 전기전자 IT 쪽과 제약바이오 쪽의 대장주들이 꺾인다라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들이 꺾이면 지수는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단기 어떤 테마주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의 하나가 저는 최근에 수소차 관련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좀 생뚱맞았었거든요. 그 현대에서 어떤 그냥 나는 앞으로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벌써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반응해 줬거든요. 그건 좀 빨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약할 때는 어떤 테마주들이 조금 나오고요. 오늘 보니까 벌써 정치 테마주 이야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수주라든지 어떤 내수주 혹은 방어주 뭐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KT라는 종목을 좀 보면 KT를 주간으로 볼게요. 일간으로는 복잡하니까 KT라는 종목도 보면 저는 이렇게 우리나라 공기업의 회사에는 별로 이렇게 매매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갑자기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일관성도 없고 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매할 때. 근데 다만 지금 최근에 방어주라든지 뭐 어떤 그런 뭐 배당주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쇼커버링이라든지 쇼커버링 수혜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에서 많이 나오긴 할 텐데 좀 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배당주는 배당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투자가 되어 있거나 아주 오랜 기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배당 투자는 이런 것이죠. 뭐 10,000원짜리 회사가 있는데 이게 어느 날 한 5,000원 정도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500원 정도, 1,000원짜리가 500원 정도 되어 있을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것은 해볼만 합니다. 다만 배당이 뭐 한 4, 5% 이렇게 준다면, 그래 4, 5% 정도 준다면 한 70이 나누기 한 5 하면 한 12년 정도인가요? 5, 1은 5, 14년 정도. 이 종목은 이 500원짜리 종목을 앞으로 한 14년 정도
들고만 있어도 배당으로 그냥 1,000원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원가가 회복되는. 근데 이런 회사가 10몇 년 정도 지나서 주가가 다행히도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자본이 많이 늘어나는 회사겠죠. BPS가. 그러면 주가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계획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0원짜리를 한 10몇 년 정도 들고 있어서 1,000원 만들어 버리고 벌써 그러면 배당에서 2배 수익을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플러스 시세 차이까지 인플레이션만큼의 시세 차이까지 먹겠다라고 할 정도의 큰 그림으로 가는 게 배당 투자의 저는 좀 정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방어주라는 것은 시기마다 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통신주라든지 헬스케어 이쪽을 방어주라고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방어주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장주의 분류가 되려고 하는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쇼커버링 수혜주라는 것은 제가 오늘 기사를 좀 봤는데요. 기사 내용을 좀 볼게요.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오늘 그 카페에도 올려드리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디 있나? 어디 있지? 연말에 조심해야 될 기사들 해가지고 좀 올렸는데요.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쇼커버링 수혜주 담아볼까? 이 기사의 내용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연말에 되면 다시 이제 되사가지고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하방이 좀 견고해지면서 오히려 반등도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이런 부분인 건데요. 이런 거는 해마다 많이 나오는 기사긴 한데요. 저는 이 기사는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매수를 했다면 어떤 종목에 A라는 종목에 매수했다면 매수 이유가 있어서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공매도는 혹은 매도 포지션은 이 공매도를 한 이유가 있어서 공매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흔히 말해서 매수라는 것은 뭔가 좋아질 거니까 매수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뭔가라는 것은 흔히 실적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수급이 좋아지면서 차트가 만들어질 때 매수로서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자연스러운 부분인데요. 공매도라는 것은 그 공매도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 흔히 공매도를 많이 할 때는 소형주나 어떤 중소형주나 대형주들은 공매도하는 어떤 패턴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테마주 근거 없이 올라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거 왜 올라가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하는 거래량이 왜 갑자기 터지지? 이런 종목들 중에 한 100% 이상 정도 나는 수익이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은 공매도의 대상이 됩니다. 시가총액과 무관하게. 그리고 그것은 그 파동이 일어난 그 시점 있죠. 갑자기 확 올라간 이 시점 절반 이상까지 공매도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거의 본전 근처까지 올 때가 많고요. 근데 다만 대형주는 공매도 물량으로서 주가를 누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공매도를 합니다. 이것은 실적에 관련한 확실한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신라젠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애들이 공매도가 많은 거는 저는 그만한 어떠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공매도하는 그 기관들 외국인들이 저는 그 자금을 승인 받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매도 때문에 내 주식이 못 갔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핑계 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매수 이유도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것인데 그 매수 이유 중에
아, 이 회사는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으니 공매도가 그래도 좀 공매도로부터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으니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은 매수를 한 이유가 오르겠지라는 것을 생각했다면 오르지 못할 어떠한 악재는 뭐가 있을까라는 것까지 고민을 하고서 매수를 했겠죠. 근데 오를 때는 내가 잘했어라고 하고 매수를 하고 이 종목이 막 빠질 때 공매도 때문에 빠졌다라고 한다고 공매도를 원망하거나 하는 것은 좀 이상한 이야기죠. 원래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잖아요. 오를 때는 내가 잘한 거고 내릴 때는 다른 사람 핑계대고 뭐 이거는 이상한 것이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공매도의 어떤 그 구조적인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주식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 할 때 항상 신중을 기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공매도의 어떤 특성들을 봤을 때 공매도를 때리고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공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버려진 종목들에서 반등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하자라는 이 기사는 이상하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이유는 좋아져야지 매수하는 것인데 그냥 버려졌으니 혹시 모를 뭐 이런 식의 기대감, 혹시 모를 기대감,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기사를 썼는데요. 이런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심해야 될 어떤 기사들이 이런 겁니다. 기대감에 의한 어떤 기사들, 이렇게 쇼커버링이다라든지 뭐 배당주라든지 이런 것들 조심할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묻지마 긍정 리포트들이 있어요. 2019년도에는 뭐뭐 하지만 좋을 것이다. 이런 것들 다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황과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반대로 오늘 그래도 조금 더 솔직한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기사들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뭐냐면 오늘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오묘한 내부 거래, 흑자에도 빚더미, 빚 눈덩이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일단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뭐였냐면 셀트리온이 있고 이제 헬스케어가 있잖아요. 회사가 있는데 이 헬스케어가 이 원료 제품을 그러니까 셀트리온으로부터 의무 매입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 좀 문제가 아니냐. 그게 핵심은 아니었지만 그럼으로써 분명히 이 회사에는 셀트리온 제품이 막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매출로 이루어져 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다시 또 매출이 발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제품은 계속 쌓이는데 셀트리온에게 의무적으로 물건을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환불도 안 되는 이런 조건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셀트리온한테 물건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에는 팔리지 않으니까 돈을 못 주고 있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돈을 못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팔리지 못했는데 억지로 줘야 되니까 오히려 현금이 계속 빠져나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기사가 많지가 않았어요. 계속 얼마 전에도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공매도의 어떤 흔히 말하는 공매도의 어떤 적기로 보이는 그러한 패턴이 오히려 나온다,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많은 리포트나 뉴스에서는 그럼에도 어떠한 이벤트들이 앞으로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긍정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기사들만 많았거든요.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셀트리온을 이렇게 보면 좀 작게 해서 보면 진짜로 위험한 모습이긴 합니다. 지금 자리는 정말 공매도를 제가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공매도를 치고 싶은 이런 자리인 것 같긴 해요. 거래량도 늘고
거래량을 늘면서 5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이렇게 깨고 내려가는 것은 이 초기 때에 흔히 말하는 이 초기 때에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목선을 깨는 이 자리에 어설픈 공매도가 아니라 실제로 진짜 공매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공매도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할까요? 공매도 이야기를 할 때 그거와 비슷한 어떤 내용의 어떤 종목들을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죠. 그것들을 한번 어떤 느낌에서 공매도가 나오는지를 좀 먼저 보면 잠시만요. 제가 내용을 찾아볼게요. 저희 카페에다가 올려드렸는데요. 며칠 전에 이런 내용을 썼죠. 셀트리온의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쁜 기사, 그러니까 좋은 기사만 나올까라는 이야기로 그때는 이제 진짜로 공매도의 적기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랑 비슷한 것처럼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공매도들이 나오는 자리들이 비슷한 어떤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네이버도 그랬고 삼성전자도 이 자리에서 공매도의 위치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좀 많이 빠지긴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공매도가 나오는 자리들은 공매도의 어떠한 모습도 있지만 패턴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큰 회사들은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 근거를 뭘로 생각하냐면 조금 아까 이야기한 거를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셀트리온이라는 회사가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회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매출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다가 매출을 주죠. 그리고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또 다른 시중에 물건을 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매출을 보내고 나서의 셀트리온 영업이익은 작년에 한 40% 정도 나왔어요. 헬스케어는 한 16%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온전하다면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영업이익률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부분을 설명드려보면 이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가 요 언저리 때 혹시 고점의 징후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예상 실적 역시도 이익 증가율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뭘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많은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런 쪽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없었고 근데 아주 오래된 재고 문제는 계속 좀 나오긴 했었지만 이게 잘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의 그 재고가 팔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팔려버리면 잘 팔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는 건데 이러한 내용이 나온 지 몇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는 계속 좋은 이야기들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한 요 언저리 정도 때 조금 구조적인 문제가 나오겠다라는 기사 리포트가 아주 작게 몇 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문제가 좀 명쾌해지긴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의 당기순이익이 뭐 한 지난해에 한 약 3천억 정도 이건 약 한 1,500억 정도라고 그냥 반올림을 조금씩 해면서 해볼게요. 이게 두 개를 합하면 얼마예요? 한 4,500억 정도가 되죠. 엄청난 양입니다. 근데 실제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보면
셀트리온은 3,582억 정도, 좀 디테일하게 해보면 헬스케어는 말도 안 되게 1,943억이에요. 마이너스. 이 합산하면 한 1,600억 정도 되는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거 너무 괴리가 너무 크죠. 괴리가 3천억 정도가 난다는 거예요. 흔히 재무제표를 처음에 공부할 때 그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그 밑에 나오는 당기 순이익의 괴리가 너무 크면 이런 회사는 조심해라라고 아마 좀 다들 배우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에다가 물건을 줬어요. 물건을 줬는데 여기서 다른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아서 그 돈으로 셀트리온한테도 돈을 주고 하면 좋을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창고에는 계속 셀트리온 그 약품이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팔리지는 않고 잘 계속 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재고율이. 근데 돈을 줘야 되고 셀트리온에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장부상으로는 당기순이익에 플러스가 났지만 이렇게 플러스가 났지만 실제로 회사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셀트리온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가장 문제인 것이고 그렇게 해서 쌓여진 헬스케어의 재고자산이 1조 8천억 정도 되는 것이 이제 가장 문제라는 것인데 이 재고자산에 대한 어떤 명쾌한 해석을 사업보고서에 명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셀트리온이. 조금 왜 그러지? 이렇게 상징적인 회사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순이익 1,500억과 현금 흐름 마이너스 약 한 2천억 정도의 차이는 한 3,400억 정도 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좀 위험해 보이는 수치인 거예요. 장부상에서는 수익이 나서 우리가 흔히 보는 재무제표 그 요약본에는 분명히 당기순이익은 플러스인데 라고 알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헬스케어는 문제가 되는 건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 재고자산 한번 그래서 이제 조사해보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 너 한번 조사해볼게. 그러면 얘네는 괜찮냐라는 거예요. 셀트리온의 이 순이익, 이거 이 순이익이죠. 이 순이익이 괜찮을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선배들에게 혹은 뭐 이 책에서는 잘 나와 있진 않았었는데 선배들에게 재무제표를 좀 배울 때는 재무제표를 안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재무제표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얼마나 허구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회계의 어떤 아주 깊은 내공을 가지더라도 실수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순이익은 오히려 위험하다. 그래서 순이익은 충분히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지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회사인지 ROE가 꾸준히 증가한다든지, 오히려 혹은 아주 옛날에는 뭐 매출이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BPS가 증가하느냐, 주당 순자산이 증가하느냐, 요 두 개만 보는 게 어때? 라고 많은 조언을 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요 방식이 워렌 버핏이 조금 중점을 두는 방식이기도 하죠. 근데 어디까지 왔나 갑자기. 셀트리온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8천억 이상, 한 9천억 가까이가 못 받은 매출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자체에도 재고가 있어요. 한 2천억 정도. 그러니까 셀트리온도 한 1조 정도의
어떤 좀 위험하게 분류될 수 있을 법한 자산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잘 팔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무형자산으로, 그죠? 비용을 이연시키는 케이스가 많죠. 자산화시키는, 그죠? 근데 이게 매출 채권도 많고 무형자산도 많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아주 좀 디테일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을 사업보고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누가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예전부터 오랫동안 투자했던 장기 투자자들, 큰 기간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벌써 수익이 날 만큼 벗어났거든요. 그러면 매도하고 싶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테마섹처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해외 글로벌 어떤 제약사 파마들은 이렇게 개발비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셀트리온이 좀 오해받고 있는, 오해받아야 되는지 진짜로 오해를 해야 되는지 오해를 받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이렇게 많이 계산하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자료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업보고서를 봤을 때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투자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투자 못해라고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이렇게 명쾌하지 못한 어떤 재무제표를 확인했을 때는. 그리고 셀트리온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 대부분은 다 투자활동 현금으로 다 나가버렸거든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무제표가 엉망일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이 좀 오해를 받는 거 하나가, 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분리했을까? 라는 오해를 받아요. 만약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가 한 회사 안에 존재했다면 지금처럼 높은 영업이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분리함으로써 셀트리온의 영업이익이 보전이 됐고, 헬스케어는 좀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니네 이거 일부러 이렇게 나눠놓은 거 아니야? 예전에 이런 식으로 내부 거래를 했던 대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페이퍼 회사를 만든다든지 자회사에다가 일감을 싸준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다고 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벌써 삼성물산과 함께 지금 리스크 구간 안으로, 이제 불확실성 구간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전기전자의 대장주, 제약바이오의 대장주들이 힘없이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다. 당분간 지수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큰 종목들에게 공매도가 몰려서 지수 더 빠질 때는 공매도만 사라지면 쇼커버링으로 인해 반등하겠지라는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지지부진하게 오랫동안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뭐 이쪽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굳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을 거의 마무리하긴 할 텐데요. 마무리하는데 앞서서 오늘 오전 시황 내용을 한번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오전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 장 시작하기 전에 뭐냐면 뉴욕 증시는 뭐 보합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나온 어떤 뉴스 기사들이 보면 어떤 명분을 찾는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은 하락하고 있긴 한데 오를 거야, 혹은
올라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어떤 근거, 명분 이런 거를 찾는다고 좀 바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명분과 근거들이 대부분 어떠한 기대감이라는 어떤 내용밖에 없거든요. 확실한 무언가가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확실한 무언가가 보이지 않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겁니다. 이 기대감이라는 것 때문에 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기대감이라는 것은 보통 심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은 흔히 어떤 거래량과 어떤 그 주가의 모습으로 보통 표현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차트라고 하죠. 차트에서 표현이 되는데요. 이 기대감과 이 차트가 따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이 차트가 맞다라고 봐요. 이 지수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과정의 모습들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 하나는 이 기대감이 차트로 만들어지는데 신문 기사에서 말하는 이 기대감이 실제 차트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증권사나 어떤 기자들이 쓰는 당연시 쓰는 당연하게 매일매일 반복해서 쓰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시장과 무관하게 마음대로 갈 때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증시가 실제로 진짜로 나가려면 일간 차트로 한번 보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요 박스권도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저가를,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그 신저가였던 이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 안에서 놀지 않고 새롭게 어떤 새로운 박스권으로 향해서 가려면 아주 강한 거래량과 어떤 지수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안 좋은 심리들을 한 번에 부식시킬 수 있을 만한 확신 매수자들이 들어와야지만 이 위에 수많은 어떤 매물 그 분산들의 물량을 돌파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아직 환경이 좋진 않지만 일단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설령 여기를 깨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매수에 적극적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분산이 많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을 축소하든지 신용을 갚아 나가든지 하는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시장들이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종목 이야기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하고요. 아무튼 주말에도 한번 좀 여기저기 좀 많이 좀 찾아보고 해서 혹시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조금 더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